윤 대통령의 올해 G20 정상회의 참석은 2022년 발리, 작년 뉴델리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식량 원조 사업 확대와 같은 공약을 발표하고 기아와 빈곤의 근본 타개책으로서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범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부터 중남미 첫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현재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고 곧바로 브라질로 갑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G20 정상회의는 경제, 기후변화, 이렇게 비롯으로 글로벌 핵심 이슈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오늘은요, G20 정상회의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주 국립외교원 국제통상 경제안보연구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에이펙 그리고 G20 정상회의 공교롭게도 지역이 페루, 브라질, 이게 중남미입니다. 네. 이제 누가 기획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중남미 순방이라는 또 큰 네. 타이틀로 엮이게 되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번 순방의 의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외교 분야에서 11월은 다자 외교의 시간입니다. 네. 예.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중요한 이제 다자 외교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11월에 있는 그 다자 외교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는 에이펙 정상회의니까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포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계 20대 경제 국가들이 모이는 G20 정상회의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이펙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고 G20은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을 포함하지 아까 대상으로 한 다자 외교가 아닌데 이번에 우연하게도 네. 두 다자 외교가 중남미에서 그러니까 개최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지도자의 입장에서든 이렇게 큰 다자 회의가 한 곳에서 연이어서 일어날 때 그것을 그 국가의 외교 성과를 올리는 기회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중남미 순방이라고 이제 부르셨는데 네. 사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 있어서 큰 화두가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면서 그에 걸맞는 외교를 수행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라고 하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세계 지역별로 특화된 한국의 외교를 하는 것입니다. 특화된 지역별로 특화시켜서 한국과 그 지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는 처음에는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 예.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였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중남미 순방을 통해서 중남미 지역에 대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실행하시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흔하지 않은 기회에 한국과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순방하시기 쉬운 그런 곳은 아닙니다만은 네. 두 개의 큰 다자 회의가 함께 열리면서 그에 대해서 그 지역과의 한국의 그 양자 외교를 수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고요. 네. 오늘은 좀 포커스를 G20 정상회의에 맞추려고 하거든요.
G20 정상회의가 뭔지 개념 정리 좀 해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것이 G7 정상회의는 지금 안 하나? 그건 없어졌나? 이 G7 정상회의와 네. 함께 좀 비교해서 통합적으로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G20을 흔히 네. 최상위 협의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세계 20대 경제 대국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상위 협의체라고 합니다. 네. 이 G20 국가, 세계 20대 경제 국가들, 경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세계 생산 GDP로 봤을 때 85%, 예. 그리고 세계 무역으로 보면 75%, 인구로 보면은 약 70%를 차지합니다. 저 20개의 나라가요. 네, 20개 나라가요. 거기 인도, 중국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있겠네요. 너무나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세계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이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뭐 이런 모든 국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G20이 그러한 수치를 보이는 것은 뭐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하면은 분명하게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 G2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느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었을 때 이 세계 20대 경제 국가들이 경제 조율을 통해서 거시경제 정책 조율을 통해서 금융위기가 그러니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조금 더 경제 문제 말고도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정치 외교적인 현안들도 논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좀 조금씩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G7과의 비교하면서 G20를 네.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G7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 있습니다. 네. 사실은 G20가 2008년에 등장하기 전에 네. 세계 최상위 협의체는 바로 G7 정상회의였었습니다. G7 정상회의는 1970년대 중반에 사실 1970년대 중반 직전에 일어났었던 세계 경제의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중동발 오일 쇼크였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그것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7개 서방 선진국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참여하는 G7 재무장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상회의로까지 발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G7이 그렇게 한 40년 동안 세계 경제와 정치 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협의체로서 활동을 하다가 네. 2000년대에 들어서 약간은 좀 주춤했었습니다. 특히 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G20가 등장을 하면서 G20가 최상위 협의체로 격상이 되면서 네. G7이 약간 침체되는 듯한 그런 모양을 보였지만은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G7이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한 국제 질서의 도전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G7은 다시 부활한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세계에는 최상위 협의체가 2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G7, 하나는 G20. 한국은 G20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G7에는 아직 참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편의상 보면 G7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럽과 미국 위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네. 러시아, 중국, 브릭스가 들어간 게 G20. 뭐 이런 네, 식으로 브릭스, 크게 좀 네, 개념을 그렇죠. 딱 잡으시면은 네. G20이 더 약간 균형은 맞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G7만 해먹을 수는 브릭스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이 두 그룹에 우리도 속하지 있고요. 않는 네. 그룹들이 있는데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이 대통령이 가는 건 G20입니다. 예. 주제를 그렇지만은 네. 한국이 G7에 초청받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네. 주제를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볼 때마다 G20은 거의 유사한 게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 뭐 지속 가능이 거의 많아요. 네. 기후도 지속 가능, 뭐 지속 가능. 그동안의 아젠다 주제들 한번 보고 또 합의 중요한 좀 업적 성과를 볼까요? 네. 일단은 G20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08년에서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거시경제 조율을 매우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네. 또 그래서 이 거시경제 조율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920년대 대공황처럼 그러니까 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2010년대 중반에서부터 한 2020년대까지는 어떤 그 G20의 방향성이 조금 그러니까 흔들렸었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젠다에 있어서도 그 시점에 새롭게 등장하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보호무역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다루기는 했었지만은 커다란 진전을 보이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G20의 어젠다와 활동이 2020년을 계기로 이제 크게 바뀌게 되는데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팬데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팬데믹 그리고 또 그때 동시에 그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함께 큰 위기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G20이 그동안에는 그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소극적이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2020년 이후에는 글로벌 팬데믹과 기후변화 이 문제 그리고 그 시점에 또 한 가지 어떤 그러니까 세계의 중요한 변수 그러니까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그 네네. 시점입니다. 그것은 정치 안보적으로 매우 그러니까 심각한 그러니까 변화였는데 그래서 G20 정상회의가 맨 처음에는 거시경제 조율에서 시작해서 그 약간의 그러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변화의 기간을 거쳐서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글로벌 팬데믹, 기후변화 그리고 정치 안보 질서에 관한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올해 이번에 슬로건 보니까 역시 유사합니다. 정의로운 세계 또 네.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자 뭐 네. 이런 건데요. 구체적인 안건도 궁금하고 이게 지속 가능한 지구 얘기하면은 결국 기후 협약 얘기가 돼야 될 텐데 네.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정권은 교체가 되니까 큰 목소리를 낼 수 없겠지만 트럼프 2.0 시대로 놓고 보면 이 G20의 이런 아젠다들은 이제 안 맞을 것 같아요. 이제 파리 기후 협약 바로 탈퇴해 버리니까요. 네. 약간 김 빠지기도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올해 G20 올해, 정상회의가 맞닥뜨린 가장 큰 도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1월 20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어떠한 행보를 할 것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G20 정상회의가 이러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위기를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에 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나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G20 정상회의에서 했었던 그러니까 이루어진 그런 합의들을 무시할 가능성이 예.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기 밑에 지금 때문에요. 표에 나오는데 네. 저거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당선인이죠? 당선인이죠. 첫 번째 임기 때 취임하자마자 미국을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이제 탈퇴를 시켰고 바이든 대통령은 또 취임하자마자 다시 네, 미국을 뺐고. 재가입시켰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또 또 탈퇴한답니다. 탈퇴하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그러니까 브라질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브라질이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존 숲이지 네. 않습니까? 세계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숲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림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라질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그 G20 정상회의의 중요한 어젠다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이것에 관해서 다른 G20 국가들 다 합의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이 합의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어젠다로서 또는 국가들이 올해 합의한 것을 내년까지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는 좀 의문,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예. 앞서 이제 힘 빠졌다, 기운 빠졌다라는데 바로 그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당장 내년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트럼프 당선인, 그땐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죠. 지금 이런 아젠다들, 지속 가능한 지구, 열대 밀림을 지키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합의들이 어떤 의미를 갖겠나 이런 차원이 좀 우리 이번에 G20을 약간 좀 이렇게 하게 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세션 그리고 제3세션에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우리 한국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원래 1세션들은 정상들이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3세션이죠. 네. 1세션과 3세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지도 한번 우리가 미리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1세션에서는 기본적으로 브라질,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제 브라질이 설정한 어젠다에 관해서 각 정상들이 준비한 입장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합의를 도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브라질이 설정한 의제가 뭐 정의로운 사회, 지속 가능한 세계 이건데 이 브라질이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하겠지만은 특히 브라질은 소득 불평등, 소득 불균형, 그러니까 어떤 국가 내에 있어서의 계층 간의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소득 불평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그 개개인이 그러니까 기여와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그 기여와 빈곤 퇴치를 통한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관해서 이제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기여와 빈곤 퇴치에 있어서 한국이 그동안에 해왔었던 것들, 특히 저희가 이제 그것을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표현을 써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네. 기여와 빈곤 퇴치에 관해서 한국이 해왔었던 개발협력,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더 잘 다루기 위해서 한국이 식량 위기, 식량 증산에 관해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이제 설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특히 이제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인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이 이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적은 기술, 수소와 원자력과 같은 무탄소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의 전환을 통해서 한국이 청정 에너지 경제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것도 지금 트럼프 당선인과는 완전히 배치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다시 석유 시대로 돌아가자, 네. 다시 LNG, LPG 가스를 쓰자라는 건데 네. 참 이게 너무 불확실성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당선인 한 명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뭐 세계적인 주제 자체가 바뀌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과 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직접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미국이 같이 협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추진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 좀 다른 입장을 보인다 하더라도 G20 국가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이 그런데, 문제에 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바로 석유를 시추를 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또 그렇게 네. 미국이 나홀로 석유를 써버리면은 참 이래저래 다른 나라가 안 따라갈 수도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문제는 저희가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속보가 전해졌는데 이번 G20 동안에
혹은 뭐 그 전후겠죠. 중국 시진핑 주석과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견을 했던 게 최근에 중국이 말이에요. 네. 이 트럼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네. 아, 이번에 거의 첫 만남인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이렇게 정상회담은 처음이고 두 분이 이렇게 스쳐 지나간 적도 없었을까요? 네,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때 예, 그쵸.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짧은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뭐 1시간 이상의 그리고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정상이 마주한 그런 그러니까 아주 회담은 아니었고요. 공식적인 예. 그러니까 그런 포멀한 회담은 아니었었지만은 인도네시아에서 2022년에 잠시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그런 짧은 만남이 더 큰 정상회담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한 2년 동안 흘렀네요. 진행되지 않다가 사실은 2023년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했더라면 또 얘기는 안 달랐을 왔죠, 건데 그때. 그때 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예. 때문에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에는 이제 저 멀리 중남미에서 에이펙과 G20이라고 하는 그 두 다자 외교에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로 한중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할 뻔했는데 근데 지금 정상회담입니다. 다음에도, 정상회담. 네. 어떤 주제를 논의를 할까요? 아무래도 한국하고 중국 사이의 큰 외교 문제는 지금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밀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러 동맹 안보에 대한 부분도 일단 논의하고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이 많다라고 이제 그렇게 세계는 또 한국은 그렇게 인정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북러 밀착 관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지 한국하고 중국이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한중 정상회담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중 경제 관계입니다. 네. 사실 뭐 지난 한 5, 6년 동안 한중 경제 관계가 과거 같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것이 미중 경쟁의 문제도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어떤 세계가 다시 한번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한국과 중국의 이 경제 관계를 어떤 식으로 다시 조정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갖는 한중 정상회담의 그러니까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한중 정상회담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제 귀국길일 것 같은데요. G20 정상회의를 브라질에서 마치고 오는 그 시기에 어쩌면 잠시 미국으로 가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트럼프 이번 당선인과의 회동도 기대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집중되게 되면 저희가 따로 아주 특별 집중 분석 및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강선주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